2파트 잠오 오답 오노트. 아침에 생각하라. 낮에 행동하라. 저녁에 먹어라. 밤에 잠자라. 윌리엄 블레이크. 1. 하루 4시간만 자면 충분하다. 문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발명품 중 하나인 전구는 밤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인류에게 수면박탈이라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안겨주었다. 몇 년 전 한 유명한 침대 제조회사가 에디슨을 내세워 잠은 하루 4시간이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사치다 라는 카피로 인기를 끌었다. 오래된 흑백 화면에 등장하는 에디슨과 이 카피는 대중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런데 이 카피는 정말 사실일까? 이 광고는 대중의 잠은 하루 4시간이면 충분하다는 말을 믿게 만들었고 그 이상 자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4, 5시간이면 시간 수면으로 다음날 컨디션에 이상 없이 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단시간 수면자라고 한다. 필자는 이 광고를 보면서 에디슨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당황스러운 사실은 에디슨이 잠을 덜 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에디슨은 잠을 몰아서 잔 게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깐씩 잠을 잤다. 심지어 연구소 작업대에서도 잠을 잤다. 그 연구소에는 항상 그가 쓰는 침대와 베개가 한쪽 구석에 놓여 있었다. 4시간만 자면서 연구했다는 것은 사실 홍보에 능했던 에디슨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100만 명을 대상으로 수면시간과 수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단시간 수면자, 수면시간 5시간 이하와 장시간 수면자, 수면시간 10시간 이상자는 수면시간이 65에서 75시간인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적절한 수면시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고 싶다. 다음날 거뜬히 일어날 수 있고 몸 컨디션도 좋다고 느껴지는 수면시간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체감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적절한 수면시간이 어느 만큼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수면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수면시간을 매일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 역시 수면시간만큼 중요하다. 2000년대에 들어서 아침형 인간, 4시간 수면법 등의 책이 유행했고 2015년에는 미라클 모닝 같은 책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따라해서는 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밤에 일하는 올백명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종달새형으로 바뀌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다. 오랫동안 체화된 수면 리듬을 바꾸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앞서 말했듯이 오후 5시간 미만을 자도 다음날 피곤하지 않은 사람을 단시간 수면자라고 한다. 이런 사람은 유전자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이미 새겨진 DNA를 무시하고 올빼미형과 종달새형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개인마다 적합한 수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매일 4, 5시간만 자도 다음날 거뜬하게 일어나서 민첩하게 행동하고 건강에 아무 지장이 없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단시간 수면자,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활하면 대부분 며칠 지나지 않아 피곤하고 잠이 부족하다는 기분이 드는 게 일반적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단시간 수면법 등은 아무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무작정 이를 따라 했다가 아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마치 100m를 9.58초에 주파하는 우사인 볼트를 보면서 같은 거리를 12초대에 달리는 평범한 사람이 부단히 연습해서 그와 같아지려는 시도와 같다. 애당초 이루기 어려운 목표인
것이다. 수면 시간은 이미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무작정 따라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통기타 트리오 세시봉의 멤버 중 가객 송창식 씨의 수면 리듬에 얽힌 일화가 있다. 송창식 씨는 윤영주, 김세환 씨 등과 같이 낮에 이루어지는 방송 녹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송창식 씨는 밤에 작업을 하고 아침부터 자기 시작에 오후에 일어나는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어 낮 시간대의 방송을 마칠 수가 없다는 사연이었다. 더 신기한 것은 미국에 가면 시간대가 바뀌니까 낮 공연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몸이 현지 시간에 맞춰 해가 떠있는 낮 시간에는 커튼을 치고 잠을 자고 밤에 일어나 활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외 공연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필자도 30대까지는 올빼미형으로 밤늦게까지 놀거나 일을 했다. 그러나 4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리듬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래서 종달새형과 올빼미형이 섞인 중간형 수면 리듬을 갖게 되었고 40대 중반부터는 종달새형의 비중이 높아졌다. 조찬 모임이 많이 생기고 낮에도 일이 많아지면서 일찍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이 풀리지 않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수면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낮에 일하기 위해서는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조정해야 했다. 이처럼 수면 리듬이 바뀌는 배경은 나이와 직업 그리고 상황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 그러므로 무조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단정은 현대 사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은 농경사에서나 통하는 얘기다. 서양에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이 있기는 하지만 아침잠이 많은 올빼미는 사람을 무조건 게으른 사람으로 몰아치는 것은 편향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침형 인간인 종달새형과 저녁형 인간인 올빼미형은 수면 습관이 오랫동안 체화되어 나타나는 결과이지만 애초부터 체질이 다른 경우도 있다. 후자라면 올빼미형으로 종달새형으로 바꾸려는 모든 시도는 헛수고가 될 것이다. 단기 프로그램과 훈련 등으로 잠깐은 바뀔 수 있을지 모르나 피곤한 나머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작정 남을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수면 습관과 타고난 체질, 직업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면 시간을 찾고 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아닐까 싶다. 2. 밀린 잠은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된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졸업작품이나 논문 제출을 앞둔 학생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잠을 푹 잔 지가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충분히 잘 수 없는 기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필자 역시 이것만 하고 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일하다가 밤을 홀딱 새우는 일이 간간히 있었다. 잠을 덜 자기 위해 계획적으로 수면 시간을 줄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에 밀려 수면 시간이 줄어든 경우 밤에 못 잔 잠을 잠깐씩 낮잠으로 보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낮잠을 자면서도 뇌는 새로운 정보를 정리하고 종합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오히려 일의 능률이 향상될 수 있다. 필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밤에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다. 그 시기에는 늘 수면이 부족했었다. 정해진 시간에 어김없이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으로서 밤에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특히 시험 기간은 정말 최악이었다. 필자는 그 기간 동안 낮에 화장실에서 20-30분씩 잠을 잤다. 그렇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피로감으로 인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많은 직장인들이 마감 시간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하다 보면 피곤이 몰려오고
이를 이기기 위해 고강도의 카페인 음료를 마셔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든다. 카페인으로 각성시켜 몸을 버티게 만드는 것이다. 카페인은 일종의 각성제로 금세 효과가 나타난다. 그 이유는 카페인이 혈액과 뇌 사이의 경계를 쉽게 넘나들기 때문이다. 뇌로 들어간 카페인은 신경연기를 느리게 하여 졸음을 쫓아낸다. 스테이 얼라이브라는 말이 있다. 깨어있어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는 뜻으로 아프니카스탄 침공 시 병사들의 전투 식량 중 100mg의 카페인이 함유된 껌 포장지에 새겨진 문구다. 껌은 입속 조직을 통해 카페인을 흡수시켜 커피보다 5배나 빠르게 카페인을 뇌에 도달하게 한다. 전투에서 잠을 쫓기 위한 조치다. 카페인만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각성 효과를 주는 의약품을 사용한다. 그런 경우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충전되고 자신감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수면 박탈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즉 각성제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공격성과 폭력성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미국에서 유학한 친구가 한 말이 있다. 한국 학생은 미국 학생에 비해 체력이 약한 데에는 시험 기간에 여실히 나타난다고 한다. 시험 준비 기간 중 미국 친구는 햄버거나 커피만으로 끼니를 매우 때우면서도 잘 견디지만 자신을 포함한 한국 친구들은 시험 기간 내내 골골한다는 얘기였다.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다져진 기초 체력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바른 수면 습관으로 축적된 힘이 결정적인 때에 드러나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필자는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기간 동안 늘 잠이 부족했었다. 그래서 쉬는 날은 무조건 늦잠을 자면서 밀린 잠을 보충했다. 10시간 넘게 자는 날도 많았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컨디션 회복은 생각만큼 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그렇게 많이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았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서 밀린 잠을 보충하는 것이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지나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애리조나 대학 연구팀은 수면 관련 학회에 주말과 평일의 수면 시간이 1시간 이상 차이가 나면 심장병 위험이 10%나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물론 후일에 잠을 몰아자면 피로나 스트레스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비만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원칙이 있다. 평소보다 1~2시간 넘게 많이 자거나 늦게 깨면 수면 패턴이 깨어져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다. 흔히 월요병이라고 부르는 휴일 다음날 출근하기 힘들어지는 것은 불규칙한 수면이 생체 시계를 교란시켜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로를 풀기 위해 주말에 잠을 더 자더라도 다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 즉 평소보다 한두 시간 일찍 잠드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 수월해진다. 일주일 내내 같은 수면 패턴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야근, 회식, 모임 등으로 잠자는 시간을 지켜내기란 쉽지 않다. 필자도 11시 취침 시간을 지키기 위해 오래된 습관과 싸워야 했고 친구들에게 분위기를 깬다는 핀잔을 들어야 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30분 앞당겨 10시 30분에 잠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억하자. 하루의 시작은 다음날 아침이 아니라 당신이 잠에 드는 시간이다. 그리고 쉬는 날은 햇빛을 보고 몸을 움직이며 건강을 관리하는 시간이다. 심리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다음날 기분을 좋게 일어나는 것은 당신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머리만 대면 잠드는 게 부러운 일일까?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서 잠에 드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다.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내일을 기대하게 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소 잠이 드는 시간이 긴 사람이라면 베개에 머리를 대면 곧바로 잠이 드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 지인 중에 자신은 잠을 너무 잘 잔다며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뒤척임도 별로 없이 누운 자세 그대로 일어난다고 한다. 얼핏 보기에 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약했고 늘 감기를 달고 다녔다. 수면이 자연 치유력을 높인다는데 그 사람에게는 수면과 건강이 그렇게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수면 전문의는 이런 경우 실제로 수면 다운 검사를 해보면 수면의 질이 좋지 않게 나타난 사례가 있다고 한다. 눕기만 하면 바로 잠이 든다고 해서 수면의 질이 좋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잠이 잘 든다는 것은 오히려 수면 부족이 누적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몸 상태가 병이 나기 직전임을 알리는 경고일 수도 있다. 몸이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다. 잠이 잘 드는 현상이 건강 이상 징후라니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잠이 든 후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전 얕은 수면 단계가 약 10에서 15분 정도 지속된다고 한다. 이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하지만 누구나 얕은 수면 단계를 거쳐 점차적으로 깊은 수면 단계로 접어든다. 따라서 얕은 수면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깊은 수면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정상적인 수면 리듬이 아닐 수 있다.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잠이 드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라는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병을 더 키울 수 있으니 전문의 상담과 건강검진 등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한다. 낮에 뇌와 몸이 동시에 심하게 지쳐 있다면 잠을 자고 싶은 욕구가 그 사람의 모든 욕구 중 1순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졸음이 올 때 잠을 자는 게 제일 좋긴 하다. 때를 놓치면 잠들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졸린 증상이 자연스레 수면 리듬을 무시하고 나타난다면 점검이 필요하다. 문제는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낮에 참을 수 없이 졸린다면 이 또한 위험 신호다. 밤에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낮에 졸음이 온다면 우선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자는 도중 호흡 정지가 발생하며 수면이 얕아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수면 무호흡증은 뇌로 산소 공급되는 데 장애가 생기면 두통과 졸음을 유발하고 집중력이 원격이 떨어진다. 자고 일어나면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던 분이 있었다. 원인을 찾기 위해 MRI, CT 촬영까지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전부 이상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필자를 만났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 그분은 잠을 잘 때 입을 벌리고 자고 있었다. 그래서 잘 때 코로 숨을 쉬지 않으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다. 단 며칠 만에 두통이 사라졌다며 기뻐서 연락이 왔다. 그분은 입을 막고 자는 단순한 극단적인 조치로 두통을 해결했다 하며 좋아하셨다. 알고 보니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잠을 자고 있었다. 코로 숨을 쉬기 위한 쉽고 획기적인 조치였다. 혼자서 잠을 자는 이른바 혼잠을 하는 경우라면 자신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인지하기 어렵다. 예전에 없었다고 해서 현재도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살이 찌거나 목에 지방이 축적되거나 혀, 편도 등의 조직이 비대해지면 예전에 없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코뼈가 한쪽으로 틀어져 있어도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날 수 있다. 혹시 잠을 자는데도 계속 피곤하다면 수면에 문제가 있다. 수면에 문제가 있다는 징후일 수 있으므로 원인을 찾아내 치료하는 게 바람직하다. 장시간 방치하면 몸 상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베개를 머리를 대면 바로 잠이 드는 사람을 보면 왠지 건강해 보이고 세상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 같다 부러워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잠이 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90분 간격으로 얕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이어지는 리듬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깊은 잠에 빠지는 사람이라면 건강에 위험 신호일지도 모르니 그 신호를 놓치지 말고 몸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한다. 4. 커피를 마시면 못 잔다? 상관없다. 비오는 날 창가에 기대 앉아 커피를 마시는 장면은 왠지 모를 따뜻함과 여유로움을 느끼게 해준다. 요즘 어느 동네를 가나 이곳저곳에 근사한 카페들이 많이 있다. 예전에는 유럽 출장이나 가야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이 1인당 연간 400잔을 훌쩍 넘는다고 한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커피 전문점이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커피 소비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출근해서 잠을 깨기 위해 한 잔, 점심 후 직장 동료와 한 잔, 3, 4시쯤에 졸릴 때 한 잔, 이렇게 마시다 보면 직장인은 어느새 3, 4잔의 커피를 마시게 된다. 테이크 이웃에서 커피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도 낯설지 않다. 통계로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평균 3, 4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한다. 물론 커피가 일 집중도를 높이는 데는 좋다. 혈액을 타고 뇌로 전달되어 바로 각성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커피를 마신 후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잠들기 직전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원인은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다. 필자 역시 유독 커피를 마시면 잠이 들기 어려웠다. 몇 번을 고생하고 나서 얻은 깨달음은 카페인에 반응하는 민감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커피를 마시고도 잠 잘 자는데 나는 왜 이러지? 궁금증은 수면 사업을 위해 잠을 연구하면서 풀렸다.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카페인 민감도가 달랐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에도 신경과민, 심장박동 수 증가, 불면증 등이 생길 수 있다. 필자의 지인 중에 커피를 마시면 가슴이 두근거려 불안하다는 사람도 있다. 카페인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체질은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해서 민감도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카페인 식품을 피하는 게 좋다. 카페인에 의한 각성작용도 개인별로 차이가 난다. 카페인 섭취 후 2시간 반만 지나면 이를 대사시켜 체외로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카페인 대사 속도가 매우 느린 사람은 11시간까지 걸리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똑같은 커피를 마셔도 어떤 사람은 잠이 잘 드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자신의 카페인 대사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카페인 민감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커피를 마셔야 카페인으로 건강과 수면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카페인 유전자나 대사 속도와 상관없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카페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경우 커피를 아예 마시지 않은 것이 불면증 치료에 좋다. 지인 중에 밤늦게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자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사람이 있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 있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평소에 잠을 어떻게 자고 있는지, 수면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가 만성 수면 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경우는 의외로 많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몸이 무겁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은 잠이 질이 좋지 않았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었다. 미국의 한 기관에서 카페인을 투여하고 잠을 자게 한 뒤 카페인의 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는데 카페인 섭취 6시간이 지난 후 잠을 잔 사람들은 모두 잘 잤다고 대답했지만
연구 결과 수면의 질은 80.7%나 떨어지고 있었고 수면 시간도 평균 8분이 줄어 있었다. 잠들기 3시간 전에 카페인을 섭취한 사람들의 수면 시간은 27분이나 짧아져 있었다. 커피와 상관없이 잠을 잘 잔다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수면의 질에 대해 연구한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 분석 결과 인면시간, 즉 잠들기까지의 시간은 2배나 늦어졌고 수면 무호흡, 뒤척임 등이 4배 증가했으며 수면의 질은 20% 정도 떨어졌다. 무엇보다 얕은 잠에 머물면서 깊은 잠을 자지 못했다. 본인만 이를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필자는 여러 차례 조저녁에 마신 커피로 밤을 꼬박 새운 경험이 있었다. 그 여파로 며칠씩 고생했다. 낮에는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고 지친 상태였지만 이상하게도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았다. 그렇게 2, 3일 지나서 다시 정상적인 수면 패턴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러나 수면 사업을 하면서 카페인 대사 속도와 민감도를 알고부터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고 있다. 질 높은 수면을 위해 자신의 카페인 대사 속도와 민감도를 점검해보자. 밤에 마시는 커피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해야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우스갯소리로 요즘 신종 카페인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신종 카페인이란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앞 글자를 따서 약자로 만든 것이다. 밤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뇌가 계속해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잠을 쫓는다. 신종 카페인에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커피가 주는 일상의 여유로움을 포기할 수 없다. 하지만 은은한 커피 향과 맛을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질 좋은 수면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5. 한밤중에 깨는 건 나쁜 일이다. 온갖 생물에게 빛의 에너지를 준 해가 넘어가면 어둠이 찾아온다. 그 후 새로운 무대가 열린다. 바로 잠자는 시간인 밤의 세계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삶에서 단절된 시간으로 여겨왔다.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라는 시간을 삶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한 번에 이어서 잠을 자지 않았다. 그들은 해가 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는 어느 시점까지 계속 잠을 잔다. 이것이 첫 번째 잠이다. 그러고 나서 중간에 잠이 깨면 1시간 정도 깨어있다가 다시 아침까지 이어서 잠을 잤다. 이것이 두 번째 잠이다. 일정의 분할 수면으로 두 번의 잠 사이에 깨어있는 시간 역시 자연스러운 밤의 일부였다. 그들은 이 시간을 기도를 하거나 소변을 보는 등의 생리적 증상을 해결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섹스를 하는데 썼다. 16세기 한 프랑스 의사는 노동자들이 여러 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이유를 여기서 찾았다. 즉 첫 번째 잠에서 깨어나 재충전한 기운으로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첫 번째 잠은 낮에 사용한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이었다. 필자의 지인 중 한 사람은 분할 수면을 하고 있었다. 낮에 일을 하고 들어오면 피곤한 나머지 그대로 소파에 누워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러다가 새벽에 일어나 씻고 다시 잠을 자서 아침에 일어나는 수면 패턴을 갖고 있었다. 그 지인은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활기차게 생활하는 편이었다. 분할 수면이 좋지 않은 수면 패턴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오래전 인간이 분할 수면을 했다는 사실은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 로저 이커치 교수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하루 14시간 동안 인공조명을 보지 못하게 하는 실험을 했다. 그래서 오래전 인류가 그랬던 것처럼 전구나 TV, 가로등, 스마트폰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다. 실험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잠자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동안 밀린 잠을 보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몇 주일이 지나자 피로가 완전히 풀린
실험 참가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쳐 보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실험 참가자들이 12시가 지나면 몸을 뒤척였고 침대에서 일어나 1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다. 오래전 인간이 경험했던 역사 기록에서나 볼 수 있었던 두 종류의 잠, 즉 분할수면 현상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실험 참가자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몸에 새겨져 있는 줄 몰랐던 기능을 새로 찾은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이런 실험 결과는 실험 참가자들을 인공조명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격리시키면서 나타났다.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국립정신건강연구소 토머스 웨르 연구원은 첫 번째 잠과 두 번째 잠 사이에 혈액을 채취하여 한밤중에 깨어나 보낸 시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다. 분할수면 사이의 시간 동안 실험 참가자들의 뇌는 프로락틴 호르몬을 다량 분비했는데 프로락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호르몬으로서 오르가즘 이후에 찾아오는 편안한 느낌과 관계가 있는 호르몬이다. 한밤중에 깨어나 보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임을 호르몬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현대인의 수면 습관이 너무 자연적인 설계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스탠포드 대학 수면생체 리듬 연구소 소장 니시노 세이지 교수가 말하는 수면 골든타임은 잠들기 시작의 첫 번째 맞은 깊은 잠, 렘 수면 단계이다.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인데 이때 성장 호르몬의 70~80%가 분비되고 자율신경계의 순환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야말로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골든타임인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몸에 체화되어 내려온 수면 패턴은 잠자는 도중에 한 번 깨는 것이다. 이러한 수면 패턴은 어찌 보면 매우 정상적인 패턴이다. 그러므로 잠을 자다가 중간에 잠이 깨는 현상을 심각한 건강 이상신호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도리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단순하게 말해 잠을 자는 도중에 깰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빛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안다면 수면의 질을 위해 밤늦게까지 인공조명 노출되는 환경을 피하고 밤의 어둠을 자연 그대로 느끼자. 6. 왼쪽으로 자면 건강에 좋다? 최근에 왼쪽으로 자는 자세가 건강에 좋다는 글이 SNS를 타고 떠돌아다녔다. 복사해서 전해주는 친절한 지인들 덕에 여러 차례 그 글을 봤다. 왼쪽으로 자면 역류성 식도염, 수면 무호흡증, 혈액, 림프 순환 등을 개선해 건강이 좋아진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정말 왼쪽으로 자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 수면 자세는 똑바로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오른쪽으로 누운 자세, 심장이 있는 왼쪽으로 누운 자세,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 보통 오랜 습관과 신체적 특징 등으로 고착화 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목 척추질환 전문 병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옆으로 자는 사람이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왼쪽으로 자는 자세가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는 도움이 된다. 속쓰림 증상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소화하는 이유가 왼쪽으로 나와 있어 위 안에 있는 음식물이 왼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수면 중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할 위험이 줄어든다. 이때 좀 더 효과를 보려면 어깨 높이로 인해 경추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측면이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이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도움이 된다. 정자세로 자면 중력으로 인해 목젖이 뒤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기도를
좁게 만들어 숙면을 방해한다. 그런데 옆으로 누워서 자면 목젖이 옆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열어준다. 수면 전문의는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90%가 자는 자세만 바꿔도 증상이 나아질 수 있다고 한다. 수면 무호흡증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및 신경 손상, 그리고 이로 인한 뇌 기능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옆으로 자는 수면 자세를 권한다. 임산부도 어느 방향이든 옆으로 눕는 것이 좋다. 정자세로 똑바로 자면 허리에 부담을 준다. 뿐만 아니라 내장이 눌러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옆으로 누우면 자궁이 대동맥을 압박하지 않아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 또한 다리의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좋아져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도 옆으로 자면 통증 완화에 도움받을 수 있다. 허리를 약간 구부리고 옆으로 누운 자세가 척추관을 넓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는 3대 척이 흐른다. 바로 혈액, 림프액, 뇌척수액이다. 혈액은 영양 공급을 맡고 있고 림프액은 노폐물을 운반한다. 낯선 용어인 뇌척수액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뇌와 척수를 보호하고 뇌 속을 순환하여 영양을 공급하는 일을 한다. 몸은 좌우 대칭을 이루기 있기 때문에 단지 수면 자세를 바꾼다고 해서 이 흐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어느 방향으로 잠을 자든 체액은 정상적으로 순환되며 왼쪽으로 잔다고 해서 체액 순환이 원활해지는 것이 따라서 왼쪽으로 자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심장은 혈액을 한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면 방향이 바뀐다고 해도 혈액순환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또한 왼쪽으로 자면 순환이 잘 되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없어진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수면 자세가 가장 좋을까?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운 수면 자세는 체중을 분산시켜 척추 정렬을 바르게 만들어 준다. 뿐만 아니라 디스크 압력을 최소화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피로 회복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때 무릎 밑에 베개를 받치면 중력의 압력이 분산되어 효과가 배가 된다. 반면 엎드려서 오래 자면 목과 어깨 근육에 긴장을 유발한다. 엉덩이와 등뼈가 위로 향하면서 허리에 무리를 주게 된다. 목 인대가 경직되고 허리, 목, 어깨 통증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엎드려 자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배가 아플 때 잠깐씩 엎드려 안정을 취하는 거야 문제될 것 없지만 말이다. 앞으로 왼쪽으로 자야겠다면 톡으로 글을 전해주는 친구에게 필자는 한쪽으로 치우쳐 오래 자면 절에서 못 쓴다고 농담 섞인 답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바로 누워 정자세로 자기 시작하지만 자면서 자기도 모르게 왼쪽이나 오른쪽 때로는 엎드려서 잔다. 자다가 한 자세가 불편하면 몸을 움직여 다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그 순간 몸의 장기가 움직이면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한편 아무리 좋은 자세로 자더라도 한쪽으로 계속 누워있으면 피부와 닿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더워진다. 뿐만 아니라 체압이 한쪽으로 쏠려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저림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몸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자세를 바꾸도록 두는 게 가장 건강에 좋은 수면 자세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게 순리이기 때문이다. 알몸으로 자는 게 좋을까? 왼쪽으로 자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말과 더불어 많이 떠돌아다닌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바로 알몸으로 자면 숙면에 좋다는 포스팅이었다. 화제를 모은 포스팅이었는데 그럼 속옷을 입지 말라는 거냐는 등 생리 중에는 어찌라는 거냐는 등
동 수많은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렸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이 수면의 질을 더 좋게 만든다. 따라서 피곤을 풀기 위해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할 때는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하는 게 좋다. 올라간 심부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잠이 들기 좋은 체온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잠들기 직전이라면 체온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알몸으로 잠을 자는 것이 수면과 건강에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몇 가지 이유를 든다. 넉넉한 잠옷을 걸치고 자는 경우 옷이 제멋대로 몸에 감기거나 말려 올라가서 자는 동안 몸을 움직이기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 속옷을 벗고 자면 속옷 밴드가 허리와 골반으로 모이는 현상이 없어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몸에 붙은 속옷을 입고 자면 여성이나 남성 모두 자율신경이 균형이 깨질 수 있으니 벗고 자는 게 좋다는 것이다. 알몸 수면은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게 맞다. 체내에 남은 열을 밖으로 보내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신경과학 전문가인 옥스퍼드 대학 러셀 포스터 교수는 옷을 최소로 입고 자거나 입지 않고 자면 체온 조절이 잘 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알몸 수면은 무턱대고 따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자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의 경우 지나치게 체온이 떨어져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통기성이 좋은 속옷이나 잠옷을 입어 숙면 중 체온 관리를 해주는 게 좋다. 또한 자는 동안 다리가 저리는 등의 하지 불안 증후군 증세가 있는 경우에도 몸이 따뜻하도록 잠옷을 입는 게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해도 옷을 여러 겹 껴입거나 두껍고 무거운 잠옷은 피하는 게 좋다. 수면 중 몸의 움직임에 방해를 주고 통일성이 나빠 땀이 차기 때문이다. 따뜻한 이불에 푹 파묻힌 포근한 상태가 잠이 잘 올 것 같지만 체온과 이불 속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한다. 잠을 잘 때는 숙면을 도울 수 있는 전용 옷을 마련해 입자. 흡수성, 통기성, 경량성 등을 고려한 쾌적한 잠옷을 마련해 입고 자주 세탁하는 게 좋다. 신축성이 있는 몸을 조이는 잠옷은 피하는 게 좋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천천히 움직이는 혈액의 순환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잠을 잘 때는 움직임에 방해가 없으면서 가볍고 몸에 너무 붙지 않는 수면 전용 옷을 입고 자는 게 좋다. 혼자서 잠을 자는 일명 혼잠족이 알몸 수면을 한다면 수면 중 체온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부부는 알몸으로 자더라도 두 사람의 체온이 더해져 36.5도 플러스 36.5도 이불 속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스킨십으로 체온이 금세 상승한다. 또한 사랑을 나눈 후에는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스르륵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된다. 따라서 함께 잠을 자는 부부는 알몸 수면을 하더라도 저체온증에 노출될 위험이 혼자 잠을 자는 혼잠족에 비해 훨씬 적다. 알몸 수면은 놓치지 말아야 할 전제가 있다. 바로 적절한 실내 온도다. 프랑스 한 수면 연구가가 알몸으로 자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자는 동안의 적절한 실내 온도를 물었는데 30도에서 32도로 나타났다. 이는 생각보다 매우 높은 수치였다. 사실 쾌적한 수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 소리, 빛 등의 환경적 요인들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 중 실내 온도와 습도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누구나 경험했듯이 한여름 열대야에서는 쉽게 잠이 들기 힘들고
잠이 들더라도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한편 계절에 따라 쾌적하다고 느끼는 실내 온도가 달라지는데 겨울에는 17에서 18도, 여름에는 25도를 쾌적하다고 느끼고 28도를 넘어서면 덥다고 느낀다. 그런데 일상생활 중에는 겨울에 따라 쾌적하다고 느끼는 실내 온도가 달라지지만 신기하게도 잠이 들기에 가장 좋은 온도는 1년 내내 일정하다. 즉 사람들이 잠이 들기에 쾌적하다고 느끼는 환경은 실내 온도 33도, 습도 50%로 따뜻하고 건조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의할 점은 프랑스의 이 연구 결과는 알몸으로 자기의 가장 적절한 온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실내 온도가 잠을 자기에 너무 높으면 몸이 더워져 뒤척이게 만들고 반대로 실내 온도가 너무 낮으면 몸을 떨게 해 감기에 걸리는 등 전반적인 몸의 상태를 망가뜨린다. 둘 다 결국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참고로 필자는 자신이 잠들기에 가장 편하게 느끼는 온도를 알아두기를 권한다. 수면 습관을 바꾸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실내 온도를 자신에게 맞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8. 뜨끈한 바닥이 숙면에 좋다.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장작불로 태워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온돌방에 잠을 잤다. 밤에 타다가 남은 불을 아침에 살려 밥도 하고 소여물도 쏘여야 했고 추운 겨울밤 밤새 온돌에 온기가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온돌을 한껏 뜨겁게 달궈야 했다. 한편 도시에서는 보일러가 보급되기 전에 연탄불로 방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행여나 연탄불을 꺼뜨리는 날에는 온 가족이 추위에 오돌오돌 떨어야 했다. 필자의 어머니는 밤에 연탄을 갈고는 공기구멍을 약간만 열어놓았다. 오랫동안 불이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아침에 연탄을 한 번 갈고 오후에 다시 한 번 갈고 보통 하루 3번씩 새 연탄으로 바꾸셨던 기억이 난다. 어쨌든 예전에는 이렇게 방의 실내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했다. 오늘날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의 온돌 문화를 부러워한다고 들었다. 온돌은 몸으로 열을 직접 지어내주기 때문에 벽난로로 공기를 덮이는 애국 방식에 비하면 훨씬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기 대류로 방 전체를 훈훈하게 만드는 기능도 우수하다. 수면에 리듬이 있듯이 체온에도 리듬이 있다. 우리 몸은 깊은 잠에 빠진 새벽 체온이 체외적으로 떨어지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아침에는 체온을 올리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간대를 지나 오후 늦은 시간대에 체온은 최고점에 달한다. 그리고 밤부터 서서히 체온이 내려가면서 잠이 든다. 이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체온 리듬이다. 생체 시계와 맞물려 체온이 리듬을 타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체온이 떨어져야 잠이 든다. 알기 쉬운 예를 들어보자. 등반 중 조난사고를 당할 경우 대개는 저체온증으로 죽음에 이른다. 추운 날씨로 인해 체온이 떨어지면 잠이 오게 마련이다. 졸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쏟아지는 잠을 참기 힘들다. 학창시절 체육시간을 생각해보자. 햇빛을 맞으면 운동장을 뛰어다니면 기분 전환이 된다. 교실에만 있다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체육시간은 즐거웠다. 그런데 체육시간 다음 수업시간은 영락없이 졸음과 사투를 벌여야 했다. 체온이 떨어지면서 잠이 몰려오기 때문이다. 이 말은 반대로 체온이 높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다. 체온이 높다는 것은 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열량이 높거나 따뜻한 음식을 섭취할 때 체온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잠들기 전 열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거나 과하게 운동을 하는 것은 숙면에 좋지 않다. 온돌이 좋다고 해서 온도를 올리는 매트나 매트리스 같은 제품을 무작정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다.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온열 제품들을 사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체온이 36.5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 체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잠자리가 따뜻해야 잠이 온다면 켜고 자더라도 저절로 꺼졌다가 새벽에 다시 켜지는 타이머를 작동하는 게 좋다. 그렇지 않다면 온도를 최대한 낮춰놓은 게 숙면에 도움이 된다. 그래도 몸에서 발산하는 열을 이불로 덮고 있기 때문에 체온 보호에는 이상이 없다. 뜨끈한 데서 자면서 몸을 지져야 개운하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사실 뇌에 각인된 기분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실제 수면의 질과 건강을 체크해 보면 대개는 기분과는 동떨어진 데이터가 나온다. 당사자들은 그로 인해 자신이 저체온이나 만성 두통 등으로 피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잘못된 잠자리 습관을 쑥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에서는 외부의 열로 체온을 신속히 올려야 한다.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응급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평상시에 외부 가열로 체온을 올리는 환경에 익숙해 있다면 몸이 갖고 있는 자율기능의 퇴화를 불러온다. 추우면 움츠리고 더우면 땀을 배출하면서 몸의 체온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수면 강의 도중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매일 사우나를 즐기고 온열 매트를 사용하는 분이었다. 좋다는 온열기구는 다 사용하는데 체온이 34에서 35도로 저체온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왜 그런지 물었다. 그래서 외부 가열에 익숙해진 몸이 자체 발열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대답해 드렸다. 필자의 대답을 들은 그분은 놀라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화를 부르는 법이다. 체온의 리듬을 고려한 기능이 없는 외부 과열은 문제가 있다. 외부 과열은 질 좋은 수면,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다음날 몸이 피곤한 상태로 아침을 맞게 한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혈액인 천천히 몸 구석구석을 돌면서 쉬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므로 잠을 잘 때는 몸이 쉴 수 있도록 지나친 외부 과열을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몸의 리듬이 지켜지게 하는 것이 좋다. 생체 시계와 체온의 리듬에 맞물려 지켜지는 밸런스가 건강을 지킨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9. 스프링, 라텍스, 메모리폼, 어떤 매트리스가 좋을까? 편안한 잠자리에 필요한 세 가지 필수 도구라면 베개, 매트리스, 이불이라고 할 수 있다. 시중 매트리스는 인류가 직립보행과 동시에 바닥에 누워 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사용하게 된 수면 도구다. 당시 인류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 매트리스를 만들었을 것이다. 석기 시대에는 조금이라도 부드러운 잠자리에서 자기 위에 땅에 동물의 가죽을 깔거나 식물 건초 등을 깔고 잠을 잤다. 일종의 매트리스였다. 그러다가 BC 3400년 이집트인들이 다리가 있는 흑단나무 침대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바다에서 떨어져 잠을 자기 시작했으며 BC 27년에 로마인들은 건초, 양모, 새 깃털 등을 이용한 초기 형태의 매트리스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매트리스 제작에도 기술혁신을 가져왔다. 1865년 사무엘 키틀이 코일 스프링 매트리스를 개발해 특허를 받았고
이후 1879년에 에디슨이 제응구를 발명하면서 수면 부족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1926년에 동남아에서 주로 생산되는 고무를 이용한 라텍스 매트리스를 개발하여 상용화했다. 폼 매트리스의 주류를 이루는 메모리 폼 매트리스는 1990년에 미 항공우주국에서 사용한 저반발 소재를 바탕으로 개발된 것이다. 이후 활발한 수면 연구로 얕은 잠인 렘 수면이 발견되었고 소재 기술도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매트리스들이 시장에 출시되었다. 이렇듯 인류는 동굴 생활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좋은 잠자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 들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신소재 개발과 활발한 수면 연구가 접목되면서 매트리스는 지윤화를 거듭하고 있다. 매트리스 생산업체들은 제각기 자기 회사의 매트리스가 수면에 좋다고 광고한다. 쏟아지는 광고들 속에서 소비자들도 고민이 많다. 침대는 고가인데다 한번 구매하면 10년 이상은 사용하기에 신중하게 고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어떤 매트리스가 좋을 것일까? 자연 모두를 만족시키는 매트리스가 있을까? 매트리스를 바꾸면 수면의 질이 정말 나아질까? 나에게 맞는 매트리스는 어떤 것일까? 가장 편안한 매트리스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1950년에 미국에서 매트리스 경도, 단단함과 수면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세 종류 매트리스, 즉 단단한 것, 부드러운 것, 그리고 중간 것에 잠을 자게 한 후 만족도를 비교하는 연구 실험이 있었다. 결과는 실험자가 집에서 사용하는 매트리스와 유사한 것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50년이 지난 후 독일의 한 병원에서 최상의 매트리스를 찾는 프로젝트가 있었다. 환자에게 최상의 안락함을 제공하는 침대의 단단함 정도를 알아내 최적의 매트리스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결과는 누구에게나 잘 맞고 누구나 선호하는 보편적인 최적의 매트리스는 존재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사람은 각자 나름의 수면 패턴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라며 맥빠진 결과를 실망한 듯 발표했다. 1950년대에 미국에서 있었던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사람들은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매트리스와 가까운 익숙한 것을 선호했다. 반면 일본에서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체중이 무거운 사람은 단단한 매트리스를 선호했고 체중이 덜 나가는 사람은 부드러운 매트리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정상급 선수일수록 잠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높았고 수면 환경에 대한 확고한 취향을 갖고 있었다. 편안한 매트리스 기준은 단순히 경도, 단단함만으로 측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매트리스 경도와 수면의 질은 그다지 관계가 없어 보인다. 누구에게는 편안한 매트리스가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한 매트리스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매트리스 경도보다는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공간, 즉 침실의 환경이 수면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온도, 습도, 빛, 소음 등을 모두 고려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생활 습관이 수면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 카페인 분배 능력이 떨어지는데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당연히 숙면에 좋지 않다. 잠들기 전 술을 마시는 것도 수면을 방해한다. 잠이 빨리 올 수 있지만 몸이 알코올을 분해하면서 새벽에 깨는 횟수를 놀린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제로가 될 때까지 깊은 잠에 해방을 놓는다. 이처럼 좋지 않은 생활 습관으로 인한 불면증을 매트리스 탓으로 돌리면 답이 없다. 한편 나에게 맞는 매트리스를 선정하는 기준 중 하나는 잠자는 동안의 체온관리이다. 잠에 드는 데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필요하다. 이 호르몬이 나오면 뇌파의 잠이 시작을 알리고 생물학적으로 체온이 떨어진다.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 몸은
열을 방출하는데 손과 발을 통해 열이 방출되면서 손과 발의 온도는 올라간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투한종열, 즉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해야 잠이 잘 오고 건강하다는 말은 과학적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다. 잠을 자면서 이불 밖으로 발을 내미는 현상은 우리 몸이 방출하는 열이 빠져나가지 못할 때 나타난다. 매트리스 소재가 몸에서 방출하는 열을 붙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체온이 내려가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매트리스가 찜통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몸이 더워지면 자주 뒤척이게 되고 이는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불면증 환자들은 보통 잠이 드는 시점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체온이 높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에 잠자리 도구 중 몸에 밀착되어 있으면서 몸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매트리스가 자신의 체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매트리스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내 몸의 체온 리듬을 보호하는 매트리스인지 아닌지 이가 매트리스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방법은 내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살리는 것임을 잊지 말자. 밤에는 사람 기운이 오장으로 들어가 장기를 튼튼하게 만든다. 황제내경 10. 고가의 구스다운 극세사 이불이 숙면에 좋다. 이불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가? 필자는 아랫목 이불 속에 있던 밥그릇이 그려진다. 난방이라고는 연탄불이 전부였던 어린 시절 어머니는 추운 날을 일하고 늦게 들어오시는 아버지에게 따뜻한 밥을 드리기 위해 아랫목에 밥그릇을 놓고 이불을 덮어 놓으셨다. 행여나 장난을 치다가 밥그릇을 엎어버릴까봐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 모습이 생각난다. 그 시절 이불은 최소한은 난방에도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방금 한 밥의 온기를 지켜주던 고마운 도구였다. 이불은 수면 중 체온 보호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수면 도구다. 인간은 체온 리듬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일정 체온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날씨가 더우면 땀을 흘리고 추우면 몸을 떨면서 움츠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체온이 떨어져야 잠을 자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체온이 떨어지면 감기에 걸리는 등 질병에 노출된다. 심하면 저체온증으로 생명을 잃기도 한다. 이것이 수면 중에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 이불을 덮고 자는 이유다. 전통적으로 이불의 충전재로 쓰였던 우모는 조류 몸 표면을 덮고 있는 털이다. 14세기경부터 북유럽에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16세기 르네상스 전후로 영국에서는 백조털을 이용한 침구를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조류 고기는 식용으로, 털은 이불, 옷, 방석 등 여러 용도로 쓰였다. 19세기에 독일에서 우모를 분류하는 기계가 개발되어 우모의 재진, 세척, 탈수, 건조, 냉각, 선별, 혼합 포장하는 공정이 개선되면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후 폴란드, 헝가리, 체코, 시베리아 등지에서 우모를 수집하였고 유럽 각지에서 가공 공장과 침구 브랜드들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생산이 늘어났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지금도 폴란드, 헝가리 구스다운이 유명하다. 덕다운, 오리털, 이불이 등장하는 안데르센 동화, 공주와 안두콩이 쓰인 시기와 맞물린다. 당시 우모 제품을 이용한 사람들은 주로 귀족층이었다. 가격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대중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모 이불로 거위털 이불, 구스다운을 대표적으로 꼽는다. 가을에 접들면 구스다운 이불 광고를 자주 보게 된다. 함량과 원산지,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필자가 독일에서 선물 받은 구스다운 이불을 사용한 소감은
가볍지만 솔직히 너무 더웠다. 아주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고 좋았지만 꼼꼼한 봉제에도 불구하고 털이 빠졌고 방 안에 털이 날아다녔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씩 재채기가 나오곤 했다. 세탁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털 빠짐 현상도 늘었다. 털 빠짐을 줄이기 위해 원단 표면에 얇은 막을 씌우는 프루프 가공을 한 원단은 움직일 때 삭삭거리는 소리가 나서 귀에 거슬렸다. 무엇보다 공기가 통하지 않아 무척 더웠다. 최근에는 초극세사 원단으로 이불을 만들어 털 빠짐이 없다고 광고를 하지만 그래도 미시한 털은 또한 보온성이 높은 구스다운 이불이든 통기성이 안 좋은 초극세사 원단으로 만든 이불이든 이불 속 온도를 계속해서 상승시킨다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안고 있다. 몸에서 나오는 체온과 한 컵 정도의 땀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해 이불 속 온도가 상승하고 침구가 축축해지며 땀이 찬다. 한편 적당한 무게감이 있는 이불이 심리적 안정과 숙면에 좋다는 실험 연구 결과가 있다. 물론 이것은 개인차가 있다. 가벼운 이불일 때 잠을 설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무거운 이불이 답답하다는 사람도 있다. 이는 개인별로 선호하는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이불을 덮고 자는 게 좋다. 본론으로 돌아가 겨울철 난방이 잘 안 되는 환경이라면 구스다운 이불이 좋을 것이다. 체온을 보호하고 한기를 막아주기 때문이다. 이불에 사용할 마땅한 소재가 없던 시대에는 초류 및 양이나 낙타 같은 동물의 털은 최적의 소재였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신소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자연 친화적인 기술을 사용하면서 기능성도 배가된 제품이 고객들의 관심을 끌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또 옛날에 비해 난방시설 역시 너무 좋다. 그러니 전통적으로 좋다는 고가의 구스다운 이불만 고집할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이불인지 어떤 소재로 만든 이불인지를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즉 보온성, 통기성, 무게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이불을 선택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 하겠다. 수면 강의를 할 때 이불과 진드기의 관계에 대한 질문도 심심치 않게 듣는다. 여기에 간단하게 그 해답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언제부턴가 진드기가 이불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이수가 되었다. 아마도 광고의 영향 때문인 것 같다. 이불 속에 진드기가 살지 않아 숙면과 알레르기, 어토피에 좋다는 식이다. 인류는 아주 오래 전부터 진먼지 진드기와 함께 생활해왔다. 현대는 옛날에 비해 진드기가 쉽게 서식하지 못하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다. 진드기로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을까? 공기 중에 떠돌다가 흡기로 들어오면 천식을 초래하기 때문일까? 알레르기와 아피토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다. 주로 환경과 식생활 등의 영향으로 자가치료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선천적인 체질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진먼지 진드기는 거미, 융해, 진드기 등에 속하며 크기가 0.1mm에서 0.3mm로 아주 작다. 뼈가 없고 몸의 70에서 80%가 수분이며 공기 중의 수분을 피부로 통해 흡수한다. 인체에서 떨어진 각질, 비품, 비듬, 식물 섬유, 집안 먼지, 곰팡이, 포자 등을 먹는다. 하지만 물거나 침으로 찌르지 않고 질병을 퍼뜨리지 않아 그 자체가 해가 없다. 다만 배설물과 사체 잔해에 포함된 성분이 사람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어가면 알레르기 증상과 피부염을 일으킨다. 그렇다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진먼지 진드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이비인후과에서 자신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집안에 있는 진드기는 철저히 쓸고 닦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실내 온도와 습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55% 이상의 습도와 25에서 30도의 온도, 즉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왕성하게 번식한다. 그러므로 집안의 온도를 25도 이하로 유지하거나 55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옷이나 침구를 세탁하면 완전히 없어지는 못해도 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또 어느 진먼지 진드기는 충격에 약하다. 이불을 두들기면 많은 진드기들이 내장 파열로 죽는다. 열에 약하므로 밖에서 이불을 햇빛에 말리고 거칠 때 두들겨 털어주면 개체수를 줄일 수 있다. 어렸을 때 담벼락이나 빨랫줄에 이불을 늘고 가늘고 긴 막대기로 두드리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난다. 가급적 섬유로 만든 인형은 매트리스 위에 두지 않는 게 좋다. 진드기는 매트리스에 누웠다 일어났다 할 때 그 움직임에 의해 공기 중으로 날아가 먼지에 붙어 집안을 돌아다닌다. 공중에 떠 있다가 커튼이나 벽지, 다시 매트리스 등 곳곳으로 내려앉는다. 초극세사 침구는 진드기가 이불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 위생적이라고 한다. 필자는 이 점에 의구심이 든다. 이불로 들어가지 못한 진드기는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침실 도처에 머물게 되지 않을까? 침대를 비롯한 바닥, 침실, 벽 등 곳곳을 철저하게 청소하지 않으면 개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초극세사 이불은 그 가느다란 실을 이용해 고밀도로 짜기 때문에 촉감은 좋지만 촘촘한 조직으로 인해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더워지면 진드기가 번식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된다. SBS 생생 리포트에서 진드기와 세균까지 잡아준다는 이불 전용 청소기를 가지고 직접 실험한 내용이 방송된 적이 있다. 자외선 램프와 진공 흡입으로 진드기를 99% 잡는다는 광고를 검증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확대 카메라를 갖다 대니 여전히 진드기가 남아 있었다. 전문가는 침구 청소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뜨거운 물에 자주 세탁하는 것이 진드기를 없애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진드기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완전히 없앨 수도 없는 진드기라면 수면 환경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다. 굳이 이불을 선택할 때 진드기가 고려하지 않아도 될 듯 싶다. 진드기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될 듯 싶다. 그보다는 앞서 얘기한 핵심들을 체크하라. 침대는 과학이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게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 보다 편안한 잠자리에 대한 갈망이 커졌다. 두 발로 걷고 뛰면서 중력을 몸으로 크게 받게 되었고 그 전보다 피곤한 몸으로 저녁을 맞게 되었다. 사냥을 하고 돌아온 휴식을 위해 앉고 눕는 자리는 편해야 했다. 당시 인류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지푸라기, 동물의 털 등을 모아서 잠자리 바닥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바닥에서 떨어져 편안하게 몸을 누일 수 있는 침대가 생겨났다. 중세에는 침대가 잠을 자는 곳이기도 했지만 거실에 두어 자신의 신분과 권력을 상징하는 화려한 장식용 가구로도 활용되었다. 침대는 기금속으로 장식되어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바닥에는 카펫을 깔고 침대의 기둥에는 커튼을 달았다. 낮에는 소파로 밤에는 커튼을 닫아 잠자리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 귀족 중에서나 누렸던 호사로 일반 섬이라고는 거리가 먼 잠자리였다. 우리나라의 침대가 전해진 것은 대한제국 때였다. 고종 황제가 러시아에서 들여온 침대를 사용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침대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것이다. 부를 상징하여 일부 귀족층만 사용했던 침대가 19세기 후반 스프링 침대가 개발되면서 매트리스와 함께 대중화되었다. 그러면서 침대의 실용적인 면이 강화되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 광고 하나로 우리나라
한 침대 회사는 엄청난 매출 신장을 이뤘다. 이 카피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정도로 히트를 쳤다. 당시 사람들은 과학이란 단어에 매료된 것 같다. 지금같이 인문학과 인터넷이 공존하는 시대에도 이런 광고가 먹혔을까 하고 자문해 본다. 과학이란 단어에는 차가운 엄정함, 규율 원리 원칙, 정형화 등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즉 산업발전, 신도시 건설 등으로 분주했던 90년대에 먹혔던 광고인 것이다. 반면 요즘에는 자아사랑, 따뜻한 배려, 쉼, 재충전, 치유 혜택 등이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다. 인간과 연결되는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에다 현대인에게 침대는 어떤 의미일까? 부부에게는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자 함께 얘기하고 꿈꾸는 공간이며 새 생명을 잉태하는 위대한 공간이다. 병실에 있는 환자에게 침대는 어떤 의미일까? 수술 후 회복 시기에 밥을 먹고 책을 읽다가 TV를 보는 등 실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퇴원 이후 삶을 그려보는 희망의 공간이자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초조한 공간이며 한편으로는 죽음을 맞이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잠이 오지 않으면 누워있지 말고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말을 자주 한다. 침대는 잠자는 장소로 인지시키는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미 침대에서 책을 보거나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에게 강제로 이 방법을 권하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근 들어 모션 베드의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침대에서 편안하게 여가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하거나 독서 등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해 침대를 단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닌 휴식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몸을 이완시켜 편안하게 잠드는 환경을 만들거나 아침에 쾌적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물 인터넷 Io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침대가 나올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키리 부인은 방사성 원소 라듐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방사성 기체 라돈을 발견한다. 낯선 단어 라돈이 큰 문제로 떠올랐다. 20세의 초 라돈의 모세인 방사능 원소 라듐이 건강에 이롭다는 이유로 식품과 약품 등에 첨가됐다고 전해진다. 그 후 방사능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사용이 줄어들었다고 알려진다. 그렇다고 라돈이 완전히 낯설은 단어는 아닐까 싶다. 신경통과 류마티즘에 효능이 있다는 라돈 온천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다. 나이 드신 분에게는 제법 알려져 있고 아직도 성업진 곳이 있을 정도다. 미량의 방사선을 쬐는 것이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지만 라돈은 담배연기, 성면 벤젠 등과 함께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일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라돈 침대 사태를 몰고 온 배경에는 업체의 제품 차별화에서 시작했을 것 같다. 기존 제품과 뭔가 다른 점을 들어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해 라돈 성분을 넣어 만들었지 않았을까 싶다. 매트리스 만드는 소재에 히토류 모나자이트를 넣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방출되는 마이너스 음이온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점을 내세워 판매한 것이다. 필자는 메모리폰 베개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일본을 자주 왕래했었다. 2001년 당시에 일본은 마이너스 음이온 제품이 한창 유행하고 있었다. 팔찌, 목걸이, 생리대, 침구 등의 토르마린에서 나오는 음이온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광고가 범람했었다. 심지어 음이온을 방출한다는 컴퓨터까지 나왔었다. 베개에 음이온 기능을 넣어 달라는 바이어 요구가 있었다. 당시 음이온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었다. 몇 년 지나 일본에서 음이온이
별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고 제품을 출시한 회사에서 사과하는 일이 생겼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의 비과학적으로 유행한 음연 효과를 무작정 따라하면서 라돈 침대 사태로 불거졌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라텍스 매트리스에서도 라돈이 검출되어 구입한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놓았다. 효과 검증이 없는 비과학적인 주장으로 음연이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마케팅을 펼친 업체의 무책임이 존재한다. 안전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을 사용해 라돈 침대 사태를 야기시킨 원인은 허술하게 관리한 정부와 안약에 도입한 업체에 있다고 하겠다. 한때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광고가 유행했던 기억이 난다. 문구를 사용한 업체는 이번 사태에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과학이란 말은 간단히 말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광고로 많은 사람을 믿게 하고 근거 없는 말로 시장을 형성하는 일이 사실상 일어난다. 라돈 침대 사태를 계기로 진정한 검증과 과학의 합리성, 살아있는 인간 중심적인 제품이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우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침대에서 하루를 마무리한다. 침대는 슬픔의 눈물을 받아주고 고독한 몸부림을 품어주는 친구 같은 존재다. 아파서 끙끙거리는 신음소리를 온몸으로 받아주는 것도 침대다. 잠을 자면서 몸과 마음의 신비한 치유가 일어나는 장소이자 세상에 나와서 처음으로 몸을 누인 장소이고 무덤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머무는 장소이다. 필자는 침대를 과학이라고 부르기보다 정이 흐르고 생명이 잉태되며 나만의 눈물이 있는 곳, 꿈을 꾸며 희망이 품는 곳이라고 부르고 싶다. 12. 미인은 잠꾸러기다. 하루 6시간, 8시간 잠을 자는 사람은 24시간 중 각각 인생의 4분의 1, 3분의 1을 수면 시간으로 쓰는 것이다. 100년을 산다면 약 25에서 35년이라는 시간을 자면서 보내는 셈이다. 그렇다면 잠은 인생에서 허비되는 시간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수면 시간이 우리의 삶과 질과 건강, 외모 등에 큰 차이를 내기 때문이다. 특히 잠은 외모 중에서도 피부와 체중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도 탄력을 잃는다. 노화 현상을 나이가 들었으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만 사실 노화 현상은 개인의 생활 패턴에 따라 크게 편차가 있다. 흔히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수면의 질이 피부 노화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이유는 실제로 수면의 질이 피부 노화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이유는 수면 중 생성되는 호르몬 때문이다. 수면 중에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론렘 수면 상태 즉 취침 후 3시간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 집중적으로 분비된다. 성장 호르몬은 신체 발달이나 신진대사 작용뿐만 아니라 피부 세포 재생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는 동안 피부 여러 층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 낮 동안 손상됐던 피부를 재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피부 재생에 필요한 호르몬이 부족해 뾰루지 등 피부 트러블이 발생한다. 피부만이 아니다. 수면은 체중과도 관련이 많다. 우리의 뇌 시상하부에 만복중추라는 곳이 있는데 식욕이나 갈증이 충분히 해소되면 그것을 느끼도록 신호를 보내는 기관이다.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식욕 제어 정보 호르몬인 렙틴이 만복중추에 도달하는 양은 감소하고 반대로 식욕 촉진 작용이 있는 그렐린이라는 공복 호르몬은 증가한다. 즉 포만감과 신호는 감소하고 배고픔의 신호는 증가해 결국 체중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진다. 실제로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수면 부족
정도에 따른 호르몬 증감 상태를 조사했다. 각각 수면 시간을 달리해 조사한 결과 이틀 연속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은 수면 시간이 8시간인 사람에 비해 렙틴은 15.5% 적고 그렐린은 14.9% 많다. 따라서 수면 부족 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이 공복감을 더 크게 느끼며 음식 섭취량을 조절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 1번 도야마 대학 연구팀도 수면과 체중 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어릴 때의 수면 부족이 성장 과정에서 실제로 비만으로 이어지는지 조사했다. 정상 체중인 만 3세 유아 5,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 시기에 수면 시간이 9시간 미만인 아이들은 11시간 이상 충분히 수면을 취한 아이들에 비해 비만이 될 확률이 1.6배나 높은 걸로 나타났다. 이 두 결과는 수면 시간이 실제로 체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와 완매를 가꾸기 위한 모든 노력은 일정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노력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수면 시간과 체중의 관계를 좀 더 생각해 보자.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고 헬스클럽에 등록하거나 식이요법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열심히 헬스클럽에 다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곤과 회식 등의 이유로 하루 이틀 빠지기 시작하고 결국 일주일에서 3개월 사이에 포기하게 된다. 새해 첫날의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결심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결심을 하는 사람이 낫긴 하다. 그런데 간혹 운동을 시작할 때 한 달 이상 꾸준히 했는데도 별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럴까? 아침에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려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 무엇에도 평소보다 1시간 더 빨리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가령 평소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사람인 경우 운동을 하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밤 12시에 잠이 든다면 5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수면 부족이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저녁에 운동하는 경우는 어떨까? 런닝머신 위에 땀 흘리며 뛰고 각종 운동기구를 이용해 상당량의 칼로리를 태우면 기분도 좋아진다. 문제는 운동 후 몰려오는 야식의 유혹이다. 참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운동 후 야식으로 인해 체중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불어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야식은 수면의 질도 떨어뜨린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순환을 경험했을 것이다. 결론으로 말해 자신이 맞는 수면 시간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며 운동량을 줄이더라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매일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하면서 나이와 체력에 적합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체중이 줄어들고 체력도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가 있다. 평소 늦은 시간까지 TV를 시청하다가 잠이 드는 생활 패턴을 가진 한 여성 이야기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살이 찌는 거라며 부터 불어나는 몸개를 당연히 여겼었는데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생기는 등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체중 조절의 필요성을 느끼고 운동을 시작했다. 난생 처음 하는 운동이 힘들었지만 살을 빼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운동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체중은 기대만큼 줄지 않았다. 운동량이 부족한 것으로 짐작하고 운동 강도를 더 올리고 시간도 늘렸다. 하지만 운동 시간이 늘어날수록 몸은 더 피곤해지고 성과가 나지 않자 차츰 의욕도 꺾이면서 헬스클럽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운동 후 식사량이 늘었고 야식을 즐기는 습관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빠졌던 살도 금세 원상 회복되었다. 더욱이 수면 패턴도 나빠졌다. 워낙 늦게 자던 습관이 있었는데 아침에 몸이 안 좋으니까 늦게 일어나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그녀가 61kg에서 54kg로 7kg이나 감량했다.
7kg이나 감량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았다. 특별한 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단을 이용하는 등 걷는 시간을 늘렸고,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수면 습관을 바꿨다는 것이다. 11시 이전에 잠자리를 들고 평균 7, 8시간씩 잠을 자고 있다고 했다. 식사는 주로 집에서 하고 야식은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운동량을 늘리거나 별도 다이어트 식품을 섭취해서 체중 조절을 한 것이 아니라 수면 습관과 식습관을 바꿔 체중 조절에 성공한 것이다. 놀랍지 않는가? 이처럼 평소 다이어트나 운동 효과가 신통치 않다면 개선해야 할 생활 습관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먼저 장애 요인을 제거해야 원하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의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 수면이 될 수 있다. 수면 습관과 식습관을 바꾸지 않은 채 운동량만 대폭 늘려봐야 몸만 피곤하다. 체중 조절과 운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우선 수면 시간을 확보하라. 또다시 수면이란 그 청춘의 샘에 젖으면 나는 나이도 잊은 채 내가 아직 건강하다고 믿을 수 있게 된다. 앙드레 지드. 13. 나이 들면 아침잠이 없어진다. 한창 일할 나이인 중년을 지나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활발하게 일할 시기에는 늘 잠이 부족했다. 잠을 푹 잡았으면 하는 것이 소원일 정도였다. 그런데 은퇴 후 낮 시간대 활동이 현격히 줄어들었는데도 졸음을 참지 못하고 끝내 초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된다. 나이를 들면 깊은 잠이 줄어들어 중도 자각 현상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수면의 분단화 현상도 눈에 띄게 늘어난다. 즉 이른 아침에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 수 없는 날이 많아진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체온 리듬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것은 고령자의 조기 취침과 조기 기상의 원인이 된다. 체온 리듬은 55세 이후부터 변화가 나타나는데 물론 개인차가 있다. 고령이 되어도 젊었을 때나 체온 리듬의 차이가 없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개인차가 나타나는 원인을 오랜 생활 습관과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필자의 부친은 올해 80세인데 현역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 출근을 위해 밤 10시에 지침해 아침 7, 8시에 기상하시므로 평균 9시 10시간의 수면 시간을 지키고 계신다. 아침 식사를 하고 일터에 나가시면 젊은 사람의 못 미치더라도 몸과 머리를 바쁘게 움직이시며 활기차게 일하신다. 이런 생활 습관이 밤에 숙면을 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이처럼 고령자의 질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은퇴 전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은 낮 시간에 활발하게 활동할 영역을 만들고 초저녁이 아니라 자신이 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일본 오키나와의 경우 건강한 고령자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두드러진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낮 시간에 활동을 많이 하고 짧은 낮잠과 초저녁 시간대의 산책을 즐긴다는 것이다. 1,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을 취하면 아침부터 쌓인 뇌의 피로를 해소할 수 있고 목표를 하는 취침 시간까지 잠들지 않을 수 있다. 낮잠도 잘 자면 약이 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적절한 낮잠은 치매 위험을 20%나 낮춰준다고 한다. 하지만 1시간을 크게 넘나드는 낮잠은 거꾸로 치매 위험을 배가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짧은 낮잠에 깬 후 집안 청소 등의 가사나 독서 활동을 하거나 봉사나 각종 모임 등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울리는 것이 좋다. 더불어 초저녁에 30분 정도 산책이나 국민체조 같은 익숙한 운동으로 활동량을 높여준다. 이때 어렵거나 계속하기 싫은 운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속성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짧은 낮잠과
초저녁의 가벼운 운동 효과를 연구한 결과가 있다. 생활 속에서 매일 이 두 가지를 실천한 결과 이 연구에 참여한 고령자들의 약 80%가 수면의 질 뿐만 아니라 건강도 개선되었다. 한밤중에 몇 번씩 깨는 중도 각성현상으로 깊은 잠을 못 잤었는데 이 두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아침까지 푹 자게 잘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고령이 되면 배태에 반응하는 정도도 달라진다. 따라서 수면 환경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너무 이른 아침에 눈을 떠진다면 침실에 차가운 커튼을 치자. 반대로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없다면 침실에 빛이 들어오도록 얇고 밝은 커튼을 치자. 남편이 정형외과 의사인 어느 사모님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고민이라고 상담을 요청해왔다. 얘기를 듣다 보니 불면증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이분은 잠자리에 누우면 자식 걱정이 밀려온다고 한다. 나이가 들면 이런저런 걱정도 느는 모양이다. 걱정거리를 잠자리에서 던져버려야 하는데 이 또한 훈련을 통한 습관화가 필요하다. 걱정거리와 내일 할 일을 정리하는 노트를 활용해 보길 권한다. 많은 걱정거리와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내일 일어나 무엇에 대해 생각한다. 내일 몇 시에 무엇에 대해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노트에 적고 잊어버린 습관을 들여보라. 이러면 수면의식이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급적 눈앞에 시계를 두지 말고 스마트폰도 멀리 하는 게 좋다고 권장한다. 그 이유는 한밤중에 눈이 떠지면 시계를 봐서 시간에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벽에 깨어날 때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몇 시인지 궁금해서 잠이 달아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다. 시간을 확인하고 바로 다시 잠에 들면 그만이다. 영 잠이 오지 않다고 해서 잠자리에서 나와 졸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 그냥 누워서 다시 졸리기 시작하면 잠에 들면 그만이다. 누구도 잠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숙면의 답이다. 14. 무중력이 편안하다고 하는데 우리 몸에 진짜 좋을까? 무한도전 505회 우주특집 무중력 상태에서 웃음과 감동 하나 된 기분 등으로 화제를 모았던 기억이 난다. 슈퍼맨처럼 날기, 훌라후프 통과하기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시청자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기에 충분했다. 뉴턴하면 누구나 사과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다. 사과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으니 말이다. 평소 지구가 어떻게 공전의 궤도면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일까 궁금해했던 뉴턴은 눈에 떨어지는 사과가 다르게 보여졌다. 유레카, 둥근 지구에서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법칙을 발견한 것이다.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에 의해 자연 상태의 모든 물질을 지구 중심을 향해 운동한다. 질량이 큰 것은 중력도 크고 물체가 떨어지는 방향이 아래이고 그 반대가 위쪽이 된다. 무중력은 어떤 상태일까? 중력의 가속도가 제로 속도가 0이 된다.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무중력 상태를 체험할 수 있다는 매트리스나 요즘 화제가 되는 모션베드 리모컨의 무중력 선택 기능이 있다. 무게를 느끼지 않는 자세라서 편안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추측한다. 일반인들에게 무중력 상태는 신비롭고 멋지게 보인다. 만약 우주 비행사라면 상황이 확 달라진다. 끔찍한 변화를 겪기 때문이다. 단순히 떠다닌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출연한 우주 비행사 크리스 헤드필드는 무중력이 되자 마음에는 정말 재밌었다. 마치 슈퍼맨처럼 초능력을 얻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기분도 잠깐이었다. 고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크리스는
크리스는 중력이 주었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아 어디가 이쪽인지 알 수 없었고 구역질이 났다. 처음에는 우주에 갔을 때 너무 괴로웠다고 기억을 말한다. 공기처럼 빛처럼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고마운 것이 있다. 바로 중력이다. 인간은 중력에 맞춰 생활해왔다. 골격과 근육의 강도 등이 중력의 작용으로 인체 구조가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걸어 다닐 때, 물건을 들어 올릴 때 느끼는 무게감은 당연히 중력 때문이다. 중력으로 인해 인간은 끊임없이 휴식 모드로 잠을 잔다. 몸을 누우면 아래로 쏠렸던 혈액이 수평을 이루며 영양이 머리로 집중된다. 낮에는 육체를 많이 쓰고 중력으로 피가 아래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반면에 밤에는 혈액이 머리로 향하게 된다. 재충전 시스템으로 체온이 떨어지며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는 생체 시계가 작동한다.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고 무게와 중력에 대항하며 어쩌면 싸우면서 살도록 구조화시킨 게 인간이 아닌가 싶다. 크고 작은 일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면서 좌충우돌하는 사는 게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아닌가? 무게감이 없는 무중력 공간에서 사는 게 잠깐으로 모르지만 결코 편하다거나 좋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다. 잠자는 동안 뒤척이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상할 것이 없다. 중력에 대항하여 무게감을 느끼고 적당한 압력에 늘 움직이면서 사는 게 인간이다. 잠자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며 잠을 잔다.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싶다. 수면 중 움직임이 좋은 매트리스나 베개 등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다. 15. 탈모 고민. 해답은 수면의 질에 있다. 멋진 헤어스타일과 부드러운 인상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 탈모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다 그렇지 않다. 평소 탈모 관리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은 나이라도 확연한 차이가 난다. 유전적으로 아버지부터 형제가 대머리인데 본인은 의외라면서 꾸준한 두피 관리 덕분이라며 자랑스러워하는 분을 봤다. 젊은 사람도 탈모로 인한 고민이 찾아온다. 주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꼽는다. 입시, 취업, 업무 등 과중한 스트레스가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킨다. 마침내 호르몬 분비 균형으로 깨뜨리며 탈모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탈모 예방을 위해 검은콩, 해조류 등을 섭취하지만 마음과 같이 금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시중에 탈모에 비교가 있다는 홍보하는 샴푸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의약품도 나와 있다. 조급한 마음에 이런저런 샴푸를 써보고 약을 복용한다. 샴푸를 바꿔 쓰고 약을 먹고 탈모가 덜하다는 기분과 효과를 본다는 얘기를 듣는다. 의학적인 검증으로 사실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탈모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수면이다. 동물과 다르게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은 낮에 서서 있거나 낮에는 앉아서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지구는 중력이 작용한다. 날거나 위로 올리는 인위적인 작용이 없는 한 흐름은 아래로 향한다. 심장 박동의 혈액이 동맥과 정맥과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한다. 낮에는 하체 다리 쪽으로 혈액이 집중되고 머리는 상대적으로 적게 전달된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는 잠의 선순환 기능을 놀랍다. 잠자리에 누우면
몸은 수평을 이루게 된다. 낮에 하체로 쏠렸던 혈액은 몸 전체로 잘 흐르게 만든다. 서서 있다가 누우면 편한 기분이 드는 것은 머리로 혈액이 잘 돌면서 일어나는 느끼는 현상이다. 혈액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머리로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되며 나타난다. 탈모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머리카락에 전달되지 않은 양이 부족해서 생길 수 있다. 탈모 대책으로 여러 시도를 해봤지만 신통치 않은 효과로 포기하거나 또 다른 대안을 찾는 사람이 많다. 이 경우 우리가 매일 자는 잠의 질을 점검해 보길 바란다.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좋은 수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지 말이다. 우리는 내 몸이 갖고 있는 신비한 자연치유력을 무시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자. 고대 안산병원 수면장애센터 신철 교수 연구팀은 잠을 잘 때 코를 심하게 고는 수면무호흡증 남성의 탈모 위험이 그렇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 최대 7배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발표에 따르면 탈모 가족력만 있는 남성은 일반인에 비해 위험이 4배 정도였고, 탈모 가족력에 수면 무호흡증까지 아는 사람은 탈모 위험이 7배까지 올라갔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 정지가 발생하여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질환으로 보통 심한 코골이 증상이 나타난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성피로, 무기력증 등을 동반한다. 치료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심뇌혈관 질환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수면 장애 질병이다. 탈모의 원인은 실로 다양하다. 탈모는 고민을 낳는다. 효과가 있다는 주변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의 상품에 선뜻 돈을 쓴다. 며칠 후 택배가 도착한다. 하지만 얼마간 사용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이보다 내 몸의 자연치유력을 극대화시키는 수면의 질부터 꾸준히 개선해 보자. 좋은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다. 신비한 잠의 세계에 관심을 가져보자. 잠에 대한 궁금함과 호기심이 질 좋은 수면의 출발이다. 알기 쉽게 수면을 다룬 책을 꽂아 읽어보자. 수면을 다룬 책을 찾아 읽어보자. 무관심했던 잠에 흥미를 갖고 수면 지식을 하나하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다. 때에 따라서는 수면 전문을 찾아가 수면의 질을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나의 수면 체크. 1. 당신은 단시간 수면자,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중에 나온 책을 보고 단시간 수면법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올빼미형입니까? 아니면 종달새형입니까? 2. 당신에게 적합한 수면 시간을 몇 시간이라고 생각합니까? 3. 당신의 카페인 민감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몇 잔까지 혹은 몇 시까지 마셔야 수면에 지장이 없습니까? 4. 당신은 수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나는 잠이 잘 든다. 나는 지난밤에 꼭 푹 잤다. 나는 자고 일어나면 피곤이 풀린다. 수면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5번. 당신의 수면 도구들을 점검해 봅시다. 수면에 방해되는 요소가 없는지 개선하거나 바꿔야 할 수면 도구는 없는지 체크해 봅시다. 베개, 이불, 잠옷, 침대 등. 6. 당신의 수면 자세는 보통 어떤 자세입니까?
특정한 수면 습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수면 환경 중 변화를 줘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